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야당 주도로 재추진된 노란봉투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방송사법과 민생지원금 법안까지 포함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회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임명하는 등 후속 당직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한 대표는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인재영입위원회를 창설하겠다고 밝히고 당내 중진 의원들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을 두고 불법적 정치 사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파워인터뷰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각 상임위원회 현안과 운영 방향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곡법과 농안법, 한우법 등 21대 국회가 남긴 과제와 농어촌 소멸 등에 관해 국회 농의수위의 어기고 위원장의 해법과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노란봉투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발하며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8월 국회에서도 여야의 입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8월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가결 처리됐습니다. 앞선 본회의에서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여당의 신청으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 7월 국회 회기 종료로 종결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배달기사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대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앞서 처리된 방송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등 야당의 강행처리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오늘 8월 임시국회 첫날 불법 파업 조장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권리 존중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라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입니다. 야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 여당의 무제한 토론과 제2요구권 건의가 이어지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립은 8월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던 인사청문특위는 여성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등 대법관 후보자로서 적격하지만 자녀의 비상장 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 등은 부적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요 당직의 친한계를 전면 배치하며 당 장악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한 대표는 중진 의원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당내 입지를 다지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무총장과 비서실장 등에 이어 후속 당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친한계 원외 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전략기획부총장에는 한동훈 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신지호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조직부총장으로는 초선 정성국 의원이 선임됐고 수석 대변인에는 현 곽규택 수석 대변인과 영입인재 한지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새로 지명된 인사들이 대부분 친한계로 분류되는 만큼 한 대표가 본격적인 친정체제 구축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대표는 총선 등 전국 선거에서 임시로 운영되던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히며 당 세력 확장에도 나섰습니다. 지금 중도나 수도권이나 청년의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해서 상시의 인재 발굴과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지명한 사선의 김상훈 의원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됐습니다. 일부 친윤계에서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교체에 불만을 드러내며 표결 요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의총에서 다른 목소리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책위 의장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박수로 추인을 했습니다. 안에서 표결하자는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냥 전부 흔쾌히 박수로 추인을 했습니다. 이로써 지도부 내 친한 비중이 친윤보다 살짝 앞선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 임명한 홍영림 여의도 연구원장에 대한 재신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원외 당대표로서 당내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펼쳤습니다. 한 대표 측은 중진 릴레이 오찬에 이어 초재선 의원들과의 만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상대로 대규모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사를 빌미로 한 불법 정치 사찰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당론 법안으로 양곡관리법 등을 채택하면서 또다시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걸 두고 불법적 통신 사찰이자 정치 사찰이라며 맹비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을 정치 사찰이라고 비판한 것을 인용하며 역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입니다.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총선 직전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조직적 사찰을 한 배경을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진행한 통신조회 사실이 법적 기한인 30일을 넘기고 통지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은 당 법률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국회 법사위 검사 탄핵 조사에서도 통신조회 문제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에도 거듭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한우산업지원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정부 여당과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이제 국민의힘 측 의견 병합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다. 타협점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할 것이다. 이렇게. 한편 민주당은 지난 주말 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전당대회 경선을 치렀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누적 득표율에서 기존의 90%대에서 80%대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최고위원 경선은 역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와 정봉주 후보가 각각 1, 2위를 달리며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앞다투고 있는 가운데 한준호, 전현희, 민영배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천재원 개건 기자와 함께 여야정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입법 전국 상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천재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2대 국회 여야 대치 전국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노란 봉투법도 필리버스터를 거쳐서 오늘 결국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2요구권을 이제 건의하겠다는 이런 입장인 거죠.
네, 8월 임시의 첫날 열린 본회의 21대 국회에서 제2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7월 임시회를 통과한 방송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6개 법안 모두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인데 당장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부터 휴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자결제로 제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미 지난달 윤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에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제의 요구를 전자결제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6개 법안 모두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16번째에서 21번째까지 단숨에 채우게 됩니다. 야권에서는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인 19건을 넘어서게 된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의 매직 넘버 45를 향해 간다고 꼬집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이제 발의됐던 법안이 거부권으로 이제 폐기가 됐었는데 같은 법안이 또 다시 올라오고 또 다시 거부권 행사 이런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이 마땅한 해법이 없을까요? 정치권에서는 필리버스터와 야당의 단독 처리 그리고 거부권으로 반복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네. 여권과 야권을 막론하고 과거의 합의 정치가 실종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한 야당 의원은 예전엔 마이크 앞에선 싸우다가도 뒤돌아서서는 악수와 포옹을 나눴는데 지금은 마이크 앞과 뒤가 똑같다며 갈등 상황을 전한 건데요. 오늘도 여야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여당에서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에서 쟁점 법안들이 확고부동한 민생 법안이라고 맞받으면서 대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야의 관련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합의되지 않은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거부권만 이렇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내놓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안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희 당이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정부 여당이 주문하고 싶다. 당장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월요일 오찬 정례화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서 중지 상태였죠.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하에 양당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이 월요일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정치가 실종되면 이제 앞과 뒤가 똑같아지는군요. 앞에서도 갈등, 이제 뒤에서도 갈등,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국민의힘 내부 소식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지도부 인선을 이제 마무리했는데 한동훈 체제의 특징 어떻게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여당 내부에선 변화에 방점을 둔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한 중진 의원은 당을 끌고 가는 두 가지 방향의 통합과 화합, 그리고 아니면 변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인선을 봤을 땐 변화에 중점을 뒀다고 봤는데요.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 체제로 변모하면서 당 안팎에서 가장 우려했던 지점은 대통령과의 관계, 이른바 윤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현직 지도부와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 직후 만찬을 가지고 또 한 대표 요청으로 윤 대통령과 1시간 반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표면적으로 윤한 갈등은 봉합된 분위기입니다. 정책위의장 교체를 두고도 친한계와 비한계 간의 인식차로 논란이 있었죠. 결국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한 대표가 지명한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관례대로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원외대표로서 당을 이끌어야 하는 한 대표, 앞으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당내 이견을 설득해야 합니다. 여당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친한계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민주당과 용산의 반발이 클 거라면서 제3자에 맡기는 특검법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 과정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여당 내 갈등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높은 득표를 이제 얻고 있는데 생각보다 투표율이 낮게 나오고 있죠. 네,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이른바 확대
이재명 기조가 깨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네. 민주당은 흥행부진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당에 텃밭인 호남 지역 경선에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20%대 초중반에 그친 건데요. 이 후보는 호남 지역에서 80% 초중반대의 지지를, 김 후보는 10% 중반대의 지지를 얻은 건데 김 후보는 호남의 권리당원들이 이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건 당에 도움이 안 돼 균형 차원에서 자신을 지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 일각에선 이 후보가 90%대 지지에서 내려온 점, 그리고 김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30-40%대 투표율을 예측했는데 수도권과 대전 등의 지역이 남은 상황에서 투표율 30%를 넘기기 어려워 보인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당내에선 경선 초반부터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예견돼 있어 자연스레 컨벤션 효과도 얻지 못한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투표율 저조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반박에 나섰는데요.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2년 전 열린 전당대회보다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올라갔다며 아직 단정 지을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전당대회, 이전의 전당대회보다 투표율이 매우 낮다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흥행부진은 한계로 꼽힙니다. 네, 1위 득표율은 너무 높아서 걱정, 또 투표율은 너무 낮아서 걱정.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천지원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조 원이 넘는 피해가 예상되는 티몬 위메프 사태에 이어 최근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 불안감을 크게 높였는데요. 여야 정치권에서 관련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사회 전반으로 여파가 확산되고 있는 티몬 위메프 사태. 야권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시장을 구축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와 구제 제도를 보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조속한 제정과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황.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지위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위반 행위를 하면 시정,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조국혁신당도 관련 법률을 발의했는데 온라인 플랫폼 이용 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일본도 살인 사건으로 드러난 도검 허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도 여권에서 발의됐습니다. 그 일본도 같은 것은 정신병력을 사전에 검증받을 필요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한번 소지하게 되면 중간에 그걸 이 사람의 정신병력이라든가 이런 걸 검증할 만한 어떤 제도도 없고요. 해당 법안은 도검이나 가스 발사총, 화약류,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이를 의무적으로 갱신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이슈를 자극화하는 사이버 레카 유튜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사이버 레카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온라인상의 악의적 명예훼손을 통한 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을, 국민의힘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루는 방안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오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와 국토교통위에 상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전기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염 피해도 취약계층과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며 전기료 감면이 여야가 합의하는 민생 법안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폭염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기후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물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기차 화재로 차량 72대가 전소되고 단수와 단전으로 주민 400여 명이 대피소 생활을 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도 피해 복구와 보상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담은 노동조합법 3조 개정에는 찬성하지만 사용자 범위와 단체 교섭 대상을 확대하는 2조 개정은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안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미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의무와 처벌로 개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천하람 원내대표는 미국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8월 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친윤 여론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윤계인 정정식 정책위 의장 교체 이후 후속 당직 인선을 통해 친정체제 구축에 나섰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내정이 됐는데요. 김종혁 최고위원은 당내 일부 친윤계가 한 대표 흔들기에 나서지만 않았다면 정점식 정책위 의장 교체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상현 의원은 당정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인물도 지도부에 포함이 됐어야 한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유임할 생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언론 플레이를 막 하면서 반드시 유임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전을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뭐지? 왜 갑자기 이런 걸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새 대표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이것을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면 새 대표로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점식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바꿔야 된다 해서 이제 바꾸지 않았습니까? 변화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적어도 변화를 하면서 대통령의 친밀한 사람, 당하고 정부 간에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간의 어떤 양쪽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도부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정치권 일각에선 한 대표의 인사권에 힘을 보태려는 댓글 움직임이 정점식 전 위의장에겐 사퇴 압박으로 다가온 게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한 대표는 댓글 논란에 대해서 일단 사실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게 아니겠냐면서 이른바 개딸과 같은 팬덤을 이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새로 구성된 한동훈 지도부의 주요 당직자 조합이 선수 역전 현상을 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당규상 정해진 선수별 직책은 없지만 정치권에서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은 3선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규칙이었습니다. 원내대표는 통상 4선 이상의 의원이 맡아왔었죠. 물론 이런 암묵적인 규칙은 3선인 추경호 의원이 22대 첫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이미 깨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 원내대표보다 선수가 높은 4선의 김상훈 의원이 정책위 의장으로 지목된 건 예상을 뛰어넘는 인선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직인 정책위 의장에 이어서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인선이 완료되면서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5명이 친한계 인물로 채워진 상황입니다. 친정체제를 완성한 한 대표에게 남은 과제는 반한 정서를 극복한 원내 장악력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오늘부터 여름 휴가입니다. 휴가철인 요즘 윤 대통령도 휴가에 나섰습니다. 취임 후 세 번째 휴가인데요. 윤 대통령은 휴가에 앞서 지난 1일 참모진과의 오찬에서 모두 휴가를 꼭 가라고 독려했다고 합니다. 단 해외가 아닌 국내 휴가를 가야 한다며 내수 진작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휴가 기간과 휴가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에 따르면 휴가지 주변의 전통시장과 군부대 등을 방문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솔선수범의 차원에서 지방 곳곳에 전통시장과 민생 현장을 찾아 소비 진작과 민심 청취 등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휴가 발표에 야당에선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경제와 외교 안보가 위급한 상황에서 나 홀로 휴가를 가는 게 맞냐며 비판에 나섰고, 반면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은 휴가 가는 걸 두고 비판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정 파탄, 경제 파탄, 외교 안보 파탄으로 국민 가슴이 타들어가는데 나 홀로 휴가 타령입니다. 외유성 해외 순방도 국가 핑계 삼더니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의 재충전에 온 나라가 방전 위기입니다. 휴가는 사실은 뭐 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미우면 이 시점에 휴가냐 뭐 이런 거고요. 문 대통령이 휴가 가는 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공식적으로는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9.11 나오도 부신이 휴가 갔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전당대로 인해 휴가 금지령이 내려진 민주당이 대통령 휴가로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휴가에서도 그랬듯 대통령에게 휴가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쉼에 해당하진 않을 때가 많았죠. 일상적인 업무에선 해방될 수 있지만 국가의 중요한 일들과 향후 전국을 구상하는 계기로 삼아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휴가도 온전한 쉼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곧 있을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 검토와 제2부속실 설치, 그리고 또 다음 달에 있을 체코 원전 순방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방송 4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야당이 단독 통과시킨 법안들을 전자결제로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과거 이들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만큼 휴가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휴가를 떠난 윤 대통령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각 상임위의 과제와 운영 방향을 통해 22대 국회를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파워 인터뷰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상임위 농해수위의 어기구 위원장을 모시고 주요 추진 과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데도 나오셔서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간사를 하셨었고 또 농림축산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농업 현안에 대한 전문성 또 강한 추진력으로 이제 빛이 나셨다 이런 이제 주변의 평가를 들으셨는데요. 이제 그 위원장이 이제 되신 만큼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이 농해수위를 이끌어갈 계획이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해수위는 그야말로 농업, 임업, 또 축산, 낙농 포함해서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식품, 모든 우리 K푸드, 식품 산업, 또 이제 해양 수산까지 산과 바다와 이 농토를 다 관할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상임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제 국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내야 우리 국민들이 체력은 국력이라고 열심히 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아주
무지하게 중요한 상임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농민들께서 많이 어렵습니다. 농업 농촌이 거의 해체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 지금 농업 인구가 20년 전만 해도 한 400만을 웃돌았는데 지금 200만으로 반토막이 났고요. 초고령화가 돼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한 100만 명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농가 부채도 지금 한 가구당 한 4천만 원이 넘어서 매우 최고로 지금 하고 있고 농가 소득, 농업 소득,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한 30년 동안 한 1,000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농촌이 꿈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농업 농촌이 꿈과 희망이 있어야 우리 국민들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위원장이 이제 됐는데 적어도 농업 농촌의 꿈과 희망이 깃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네. 22대 그 원구성을 놓고 참 그 진통이 길었는데 농해수위도 그 소위 구성이 쉽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해수법안 소위, 예결소위, 청원소위 그리고 농림법안 소위까지 4개의 소위 중에서 그 민주당이 농림법안 소위의 예결소위를 차지한 것을 두고 이제 또 여당 측에서는 또 반발이 있었는데 위원장으로서 좀 어떤 결단을 내리신 겁니까? 그래. 이 소위 협상은 간사들 협의상이거든요. 이게 국회법이 이 소위를 갖다가 여당이라 야당이라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게 뭐 이제 여야가 번갈아가면서 맡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회가 개원한 지 2달이 됐는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법안도 많이 밀려 있고 또 8월 달에 이제 결산 심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위가 구성이 안 돼서 계속 이렇게 지연돼 가지고 제가 빨리 그 소위안을 내라. 여러 번 누차 얘기했는데 국민의힘께서 그걸 내질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강행 처리를 했는데 예결소위 위원장 때문에 이렇게 좀 싸움이 쟁점이 됐었거든요. 근데 예결소위는 잘 아시겠지만 그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가지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심사를 하고. 그래서 예결소위원장은 농업 농촌 예산이 상당히 지금 작아요. 그래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그런데 많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편성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야당이 좀 맡아가지고 농업 예산을 대폭 늘리는 역할, 또 매의 눈으로 정확히 보는 역할은 야당이 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예결소위 때문에 조금 그 딜레이가 되는데 이제 빨리 정상화해서 소위가 잘 굴러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예결 소위를 이제 둘러싼 이제 갈등이 좀 있었군요. 예, 근데 그 별 의미가 없는 갈등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예결 소위에서 결정을 해도 이게 이제 예결 특위 가서 다 이제 다시 재심사를 받잖아요. 결국은 개소정 소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가지고 여야가 삿바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위원장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던 그런 현안들, 법안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우선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했었던 양곡법이 오늘 민주당이 당론 재추진으로 결정을 이제 했습니다. 쌀값이 폭락하면 정부가 매입한다는 게 이제 그 이제 골자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쌀값이 18만 원 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만 원 선을 지키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민주당의 입장이었죠. 입장이었고, 근데 16만 원 선까지 뭐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쌀 농가 현장의 목소리 굉장히 우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이제 곧 핵곡이 나오잖아요. 당진 같은 경우 벌써 지난 주에 빠름이 쌀을 벌써 생산해냈어요. 이제 핵곡이 막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쌀 시장 가격이 17만 원대, 16만 대로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근심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쌀 한 가마니 80kg 한 가마니를 20만 원 정도 맞춰주겠다라고 늘 말씀을 해왔잖아요. 이게 이제 무너졌어요. 무너지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한 15만 톤 정도는 격리를 시켜줘야 쌀값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라는 입장인데 정부가 지금 5만 톤만 하겠다 이러고 있어서 지금 이제 핵곡은 곧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곡법은 현재 그 농해수위 첫 전체 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또 상정이 돼 있는데 그 농안법 또 같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를 직접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1대 발의됐던 그 법안에 비해서 좀 어떤 점들이 수정이 되고 또 보완이 됐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 양곡관리법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51.6%가 쌀 농사를 져요. 그래서 이 쌀값이 바로 농민값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쌀은 우리 국민들의 주식이고 그래서 이 쌀 농사만큼 우리가 지켜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양곡관리법을 만든 겁니다.
지금 이 쌀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쌀값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조정하라 이런 이제 법이잖아요. 근데 이번 양국관리법은 사전적으로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라. 우리가 이제 논의 이제 전체 면적이 69만 헥타르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해마다 쌀이 한 40만 톤이 이렇게 과잉 생산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네. 40만 톤에 드는 쌀만 좀 다른 작물로, 타작물로 이렇게 재배를 돌리면 그럼 수요 공급이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약 9만 헥타르 정도만 다른 작물로 대체하면 이런 매년 우리가 이렇게 닥치는 쌀값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양국관리법은 이 9만 헥타르 40만 톤 정도 되는 농지를 조사료라든지 사료작물이라든지 또 밀이라든지 아니면 휴경도 할 수 있고요. 어떤 이런 사전적인 어떤 이 수요 공급 조절 정책 이런 것들을 좀 해라. 근데 이거 하는데 돈이 제가 이제 정무원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한 1,000억 정도 된다. 1,000억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이거 하면은 쌀값 걱정 매년 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주안점을 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쌀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이 채소, 과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도 그렇고 이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채소값 쌀값이 지금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진동폭이 가장 큰 게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이거를 정부가 어느 제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격을 안정화시키거든요. 이걸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도 정부가 좀 책임지고 수요 공급 조절을 좀 잘해서 수요자와 생산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라라는 것이 이번에 양국법 또 이 농안법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에서 21대에서 특정 품목의 생산 쏠림이나 아니면 타 품목의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이런 이유로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농안법이 상정이 됐고 그리고 송미령 장관은 이번에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근데 이 양국법과 농안법의 본의 처리 일정과 또 향후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우리 송미령 장관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농림부 장관이라면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22대 국회 돼가지고 법안 소위 한번 운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정부가 지금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쏠림 현상이라든지 과잉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안 소위에서 오셔가지고 정부 입장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 있거든요. 거기서 논의하고 그럼 정부가 이 쌀이 과잉 생산에 대한 대책이 뭔지 여기에 대한 논쟁을 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지. 그냥 지금 법안 소위 논의도 하기 전에 이거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거 우리 농민들이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짓니까? 이거는 농림부 장관으로서 해야 되지 않을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양국법이 그러면 이제 언제쯤 이제 본회의에 올라오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위가 아직 구성이 저희들이 안 돼가지고요. 10일 날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휴가 기간이고 이래가지고 26일 날로 잡은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소위가 구성이 되면 이제 법안 소위가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럼 25, 26일 날 당장 열어가지고 이런 양국관리법이라든지 농업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을 심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을 농해수위에서 만들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여러 이제 법안들이 이제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제 폐기가 됐었고, 22대 국회에서 이제 다시 살아나서 발의되고 상정되고 또 거부권이 행사되고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양국법이 만약에 이제 그 법으로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법안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정부 또 이제 여야 간의 대타협이 그렇습니다. 정치가 다시 이제 구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이게 농업농촌 문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거든요. 농업농촌에 무슨 여야가 있습니까? 우리가 문 닫아놓고 정말 끝장토론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 자세로 임해서 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협상태비로 들어가지고 이 쌀값 문제, 한우값 문제, 지금 재해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우리가 끝장토론을 해서 정말 우리 농업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대안을 좀 마련하자. 이런 것이 제가 늘 제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쌀값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달 국회 앞에서 한우 반납 집회가 열렸습니다. 농가에서는 키우는 데는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팔면 200만 원 손해다 이렇게 이제 자주 섞인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내년부터 2조 5천억 원 규모의
사료 구매, 융자금 맞습니다. 상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2026년부터는 또 수입 소고기 관세가 없어지고 제로가 됩니다. 한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특단의 대책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그 지금 의견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지금 한우 농가도 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여의도 한우 농가 집회할 때도 저도 가서 의뢰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네. 한우 파동이 10년 주기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지금 아주 목전에 지금 위험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 소 한 마리 키워가지고 키울수록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소가 사람을 먹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이 한우 산업이 붕괴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그때 가보니까 이제 수가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암수를 한 2만 마리 정말 긴급 격리를 시켜달라.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료 구매 자금 이거 좀 상환을 유예해달라 이런 구구절절한 아주 애타는 그런 요구 사항들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우 상가가 무너져요. 그리고 2026년부터는 그 미국산, 캐나다산, 네덜란드산, 호주산 이런 소고기가 연차별로 이제 무관세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우리 한우 산업이 초토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우는 우리 5,000년 역사와 같이 해온 산업이거든요. 이거 버리면 안 되죠. 한자 들어간 것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우법 개정안도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네. 정부가 정말 뒷짐지고 있지 말고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농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우리 한우 산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것도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더불어서 이제 사료를 구매할 때 융자를 받았던 그렇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제 반환도 좀 그 한우 농가들은 유예를 바라는 그런 입장인 당장 이제 것 지금 같습니다. 한우 가격이 떨어지고 어렵다 보니까 그 돈을 상환할 돈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좀 뭐 1, 2년 융자를 좀 상환을 유예시키고 지금 뭐 사료값 이런 것들이 환율 때문에 우리가 사료를 100% 수입합니다. 환율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천정비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인건비 비싸죠. 뭐 이러다 보니까 한우들이 이제 가격은 떨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한우 산업이 지금 거의 뭐 초토화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럴 때 이럴수록 정부가 왜 있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네, 정부도 한우 농가에 대한 뭐 걱정과 우려는 비슷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21대 이제 막바지 대통령 거부권의 폐기가 됐던 한우법을 야당이 이제 재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정부도 이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두 법안이 어떻게 다른지 한우법 재추진, 축산법 개정안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야당과 한우협회가 이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게 축산법이 1963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63년이 지난 이제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FTA, 메가 FTA 등등 해가지고 지금 국제 환경이 많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한우도 지금 산업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60년에 만드는 축산법 가지고 지속 가능 한우 산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축산법에서 한우법을 떼어내서 한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육성하기 위한 어떤 기본 계획도 세우고 어떤 수급 조절도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부가 좀 책임지고. 네. 근데 정부는 여기 이제 축산법에 한 40개 축종이 들어가 있거든요. 돼지, 뭐 저기 닭, 토끼, 뭐 오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한우를 빼내면 축산법에 한우를 빼내면 다른 오리, 토끼도 빼내서 만들어 달라고 할 거 아니냐 이런 핑계를 대고 이거를 거부하는데 한우하고 좀 다른 축종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이 한우 산업은 지금 정말 이제 수입 소고기가 뭐 물밀듯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주변 환경,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에 한우가 또 하나 역할이 많아요. 이런 차원에서 한우만큼은 좀 떼어내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고 또 한우협회의 입장입니다. 네네. 날이면 날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것 같은데 바다의 수온도 마찬가지로 점점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명태나 오징어도 예전만큼 그 어획량이 많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또 수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기후이기 때문에 수산업도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점차 앞으로 환경은 달라질 텐데 어업 정책에도 좀 그에 맞는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변화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명태, 오징어는 집 나간 생선이 집 나간 되어버렸어요. 생선이다. 안 돌아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기후위기 이런 것들이 심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이 고갈돼 있어요 지금.
뭐 그리고 동해에 잡히는 고기가 서해에 잡히고 서해는 잡히고 뭐 동해는 잡히고 막 이러는데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어업정책에서 잘 갈 필요가 있고 근데 수자원이 고갈리다 보니까 이제는 잡는 업에서 좀 기르는 업, 양식업 쪽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선회해서 왜냐하면 그 기술들이 상당히 개발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여야 논쟁들이 많은데 이거는 일본이 잘못한 거잖아요. 일본이 이게 가장 값싼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오염수를 바다 인류 공동의 자산에 바다에다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50년이 될지 뭐 100년이 될지 몰라요. 이 물이 침출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핵 오염수가 엄청나게 위험한 물건이거든요. 근데 뭐 과학을 믿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지금 버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냥 그 뭐 과학을 믿고 정부는 지금 뭐 계속 가만히 있어라 이런 건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계속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정부한테 야, 그거 바다에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일본이 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림으로써 우리가 지금 국민 혈세가 많이 들어갑니다. 방사능 측정해야죠. 이런 수백억 들어갑니다. 돈이. 이런 것들은 일본한테 청구를 해야 돼요. 원임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근데 정부는 무조건 그냥 이거는 과학을 믿어야 된다. IAEA가 다 검토를 했으니까 왜 과학을 못 믿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여야가 싸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 여야가 일본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계속 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서 한국으로 오려면 3년이 걸린대요. 근데 우리 원양 어선들이 이미 태평양에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참치도 잡아오고 막 잡아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도 세계에서 생선을 가장 좋아하는 게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일본하고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도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청정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여야가 정부가 일본한테 계속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바다다 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할도 우리 수산업부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이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제도 마련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22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지역의 경제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야 인구 감소도 사라지고 지역 소멸도 이런 말도 자체가 이제 걱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될 텐데요. 좀 어떤 특단의 대책,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실까요? 네, 특단의 대책은 여러 말들을 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농업 농촌 예산을 확대시키면 됩니다. 네? 농업 농촌의 예산을 확대. 예산 확대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 갔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체 예산의 10% 지금 많이 줄여서 10%입니다. 10%를 농업 농촌을 위해 쓰고 있었습니다. 농가 가구당 공적 직분을 받는 게 우리나라 때도 1억을 받아 1억. 그다음에 거기는 65세가 되면 다 은퇴해야 됩니다. 농장을 다 자기 자식한테 주든지 젊은 청년 농한테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균 연령이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농업 농촌 활기가 돌죠. 뭐 평균 저기 농업 인구가 한 50세 안팎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지금 65세 인구가 농업 농촌에 거의 뭐 60% 70%로 달할 정도로 지금 초고령화가 돼 있고요. 40대 미만의 젊은 농업 경영주는 1%뿐이 안 됩니다. 1%. 그런 상황에서 농업 농촌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아니 농업 소득 1년에 벌어내는 소득이 연봉 1,000만 원인데 누가 젊은 친구가 농업을 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업 농촌을 살리려면 지금 현재 전체 국가 예산의 2.8%인 정부 예산을 최소한 5% 정도 늘려야 된다. 이걸 가지고 쌀값도 안정화시키고 채소값도 안정화시키고 과일값도 안정화시키고 한우값도 안정화시키고 정말 농촌이 내가 농사져 가지고 가을에 야, 이 정도 소득은 내가 그러니까 노력한 생산비 정도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를 좀 보장을 해줘야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처럼 해줘야 농업 농촌의 젊은 친구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지금까지 그냥 무슨 자연재해의 모든 위험을 다 농민한테 책임지라 이러면 누가 농업 농촌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농산물은 공산품하고 달라요. 금방 부패하고 오래 보관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먹고 살아야죠. 식량 안보 차원에서 식량 안보도 좀 늘리고 또 곡물 작업률도 늘리고 그러려면
농업농촌을 살리려면 국가 예산이 농업농촌으로 많이 들어가야 된다. 현재 2.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8%를 최소 5%로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18조 정도, 18조 농업농촌 예산이. 18조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18조뿐이 안 됩니다. 농업농촌 예산 18조. 현재 2.8%가 18조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네네. 국가 예산에. 그러면 이거를 스위스처럼 한 10% 정도 하려면 한 60조 해야죠. 그죠? 60조. 예,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00조가 넘잖아요. 60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과하다고 그러니까 그럼 5%만 하자. 그럼 30조만 하자. 30조. 18조 지금 몇천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따로 올리면 한 30조 정도는 되면 지금 우리가 오늘 논쟁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이게 농업 정책들을 다 할 수가 있어서 정말 농업 농촌이 꿈과 희망이 생기고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이 복잡한 데서 왜 삽니까? 농업 농촌 공기 좋은 데 가서 정말 자연과 함께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내면서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활력을 집어넣으려면 예산을 늘려서 시골 농업 농촌에 돈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보자면 충남 당진의 삼선이시잖아요, 네, 위원장님께서. 그렇습니다. 근데 당진이 전국에서 쌀 생산량으로는 1등입니다.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 도농복합도시의 하나로서 당진이 우리 그 농어촌의 미래 청사진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좀 살맛 나는 농어촌 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당진이 그야말로 쌀 생산량 아주 쌀이 해나로 쌀이 아주 맛있습니다. 해풍을 먹고 들어가지고 이 간척지에서 나오는 그 쌀이 아주 맛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쌀 생산량 전국 탑입니다. 아주 맛있는 쌀 우리 국민들께서 해나로 쌀을 좀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또 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해나로 감자. 아주 감자가 강원도 감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진 감자가 정말 맛있고요. 그다음에 고구마. 해나로 고구마. 당진 고구마 한번 맛들시면 다른 고구마 먹지 못합니다. 이런 좋은 농수산물이 당진에 많고요. 또 우리 당진이라는 지명이 당나라로 가는 나루터입니다. 아, 그렇군요. 당진이. 그러니까 옛날에 당나라 시대 때 교육의 중심지였었어요. 그래서 당진의 관문인 석유천부터 해가 뜨거지는 외목마을을 지나서 난지 섬까지 세계 우리나라 10대 명산 난지섬까지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서 수산물도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진에는 현대제철 등등해가지고 철강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어요. 철강도시. 그다음에 이제 김대건 신부 탄생제가 있는 솔미성지, 합덕성장, 합덕성당, 그다음에 신리성지를 잇는 복원의 순례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티아고로 가지 말고 당진 합덕에 이제 곧 전철이 10월 달에면 전철이 철도가 열립니다. 그러면 당진 오셔가지고 복원의 순례길도 걸으시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당진을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정말 제가 우리 당진을 서해안의 1등 도시, 정말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키워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의 쌀, 감자, 고구마 꼭 먹어보겠고요. 사과도 맛있고 맛있습니다. 순례길도 꼭 한번 날이 좀 더위가 풀리면 꼭 한번 가보고 싶어지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농해수위 과제와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어기고 농해수위원장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